네, 안녕하십니까. 상상발전소 김세영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정시 지원으로 골머리를 썩고 고심하고 계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담아 보았습니다. 더하여 예비 고3, 예비 수험생들 또한 내년에 펼쳐질 정시 구도와 양상 미리 한번 점검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함께 내용을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시 지원을 위해서는 본인의 성적에 걸맞는 지원 희망 라인을 설정을 하고 그 대학에서 전형 방법이 어떻게 실시되는지 예년의 입시 결과는 어땠는지 등을 살펴가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대학별 반영 점수, 환산 점수 기준으로 살펴야 된다라는 것 지금쯤이면 다 알고 계실 테고 미리 살피셨을 것입니다. 입시 기관이 내놓은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학의 경우에는 올해는 저는 배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년의 추이와 올해 통합형 수능의 추이를 대학 자체적으로 분석하여서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육청과 사설 배치 기관들 이 또한 꼭 들어맞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뒤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왜 그러냐? 어느 학생들이 문과생이고 특정한 성적대라고 하면 그 특정 성적대에 문과생과 이과생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는 기관별 분석 도구와 예측치가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기관을 더 믿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정말로 저도 물음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 지원의 흐름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올해 유독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참고하여서 입시기관이 내놓는 자료들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참고해 볼 만한 배치 자료, 그래서 배치 자료 중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교육청 산하 진로 진학 정보센터에서 제공해주는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동되고요. 그래서 검색창에서 검색하신 후에 탐색하여 들어가 보시면 성적을 입력하고 배치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진로진학정보센터의 공지물로도 떠 있듯이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것을 고려치 않는다 혹은 못했다 라는 공지가 떠 있기 때문에 이걸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겠죠. 다만 참고 자료로 활용하셔라. 또한 여기에 더하여서 무료 배치 서비스 중에서 이건 공개도 되겠죠. 이투스가 제공하는 모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시어서 성적을 인증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도구를 활용하여서 본인의 점수가 이 대학, 이 학과를 갈 만한 건지 어느 정도는 따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최종 선택을 할 때는 결국에 학과가 우선되느냐, 학교가 우선되느냐, 많은 고심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이른바 문이과 통합형 수능에서 이과생들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여서 문과 계열 학생들의 지원 라인을 침범하는 그런 사태가 올해 유독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통합형 문이과 구별이 없는 수능 이 체제 때문인데 뒤이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올해 입시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뒤이은 내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지만 우리는 항상 문 닫고 들어가기를 희망하지요. 그래서 추가 합격, 충원 합격 이런 부분도 유의하시고요. 만약에
동점자가 속출하는 기준에는 수학 성적을 우선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국어 과목을 우선한다거나 등의 동점자 처리 기준도 유의하셔서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먼저 올해 정시의 구도를 성적의 분포, 이 성적 분포를 알아야만 내 위치도 알겠지만 남들의 위치도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관별로 이 성적 분포 양상을 어떻게 보아서 각각 서로 다른 배치점을 내놓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올해 정시 구도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미리 선정을 하였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아직 갈팡질팡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시자고요. 지금부터 제시해드리는 자료들을 참고하시되 특정한 성적대에 국한되었다라고 보시고 푸념하지 마시고요. 사례라고 여기시고 나의 점수대에는 어떤지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올해 전체적인 수능 구도에 대해서 짤막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졸업생이 올해 수능 응시 원서는 많이 냈다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졸업생이 정시에 유리하다, 정시에 유리한 게 아니죠. 상대적으로 고3 수험생들은 수시를 많이 선택했다. 요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관건은 국어보다도 역시나 수학입니다. 수학의 확통 선택자가 한 51.6% 정도고 나머지 이과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미적 기하 선택자들이 있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사탐과 과탐을 구분하여서 인원을 배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이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자고요. 먼저 응시 현황 살피겠습니다. 국어는 언매 기준 30%, 수험생의 30%가 언매를 선택하였고요. 그 중에서 과학 선택자를 비교해 보시면 과학 선택자는 화작보다는 언매에 조금 더 치중되었네요. 그리고 1등급과 2등급의 분포를 보시면 언매 선택자가 상대적으로 높다,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국어 상위권에는 이과 수험생들이 통상의 비율보다 많더라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의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확통이 51.6%이고 나머지가 미적 기하입니다. 이때 사탐을 선택한 문과생의 대다수가 확통을 선택했는데 일부는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능 고득점을 희망하는 상대적인 상위권 문과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과생은 대부분이 미적과 기하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소수는 확통을 선택하기도 했죠. 그래서 확통 선택자가 문과생, 미적 기하 선택자가 이과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1, 2등급의 분포를 보시겠습니다. 전체 문이과 합산 100%라고 했을 때 11% 정도만 문과생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네요. 2등급 안에서도 채 20%가 안 됩니다. 이 얘기인 즉슨 수학을 문이과 통합하여서 성적을 일람하였을 때 대부분의 상위권이 미적기하 선택자, 즉 이과생이더라. 그래서 이과생의 수능 성적은 수학 부문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과평가, 고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문과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대로 문과끼리 경쟁하고 이과끼리 경쟁하면 좋은데 이과가 문과로 침범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게 관건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을 게 있습니다. 이 수치만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어느 기관은 확통 선택자의 1등급 분포를 11%로 보았는데 또 다른 기관은 5.8%라고 잡았어요. 이 두 기관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얘기인 즉슨 뭘까요? 문과 상위권 중에 첫 번째 기관은 전체 수험생 중에 문과 그룹에서 1등급 즉 상위권이 첫 번째 기관은 비교적 많다, 그나마도 많다라고 봤는데 두 번째 기관은 5.8%를 보인 이 두 번째 기관은
전체 수험생 그 중에서도 문과생 중에 상위권이 적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두 기관이 만든 배치표는 어떨까요? 첫 번째 기관은 상위권 문과생이 많으니까 커트라인이 약간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기관은 상위권 문과생이 적으니까 상위권 대학의 커트라인이 약간 낮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 부분에 유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게 공사 가리지 말고 다양한 기관의 자료를 종합하여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또 강조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성적의 분포를 작년과 올해 비교해 가면서 보시도록 하자고요. 먼저 국어입니다. 국어 1등급 컷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점자 1등급만 예시로 들면 최고점의 표준 점수와 1등급 최하위 표준 점수의 차이가 13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떤가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무려 표준 점수가 18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 예비 수험생들은 잘 보시면 국어가 최근에 와서는 수학으로 어느 정도 가늠한 후에 국어를 가지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경우 굉장히 정시에서 유리해진다라는 것, 어쩔 수 없는 법칙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보통 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 많기 때문에 이 표점 반영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죠. 다만 1등급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표점 반영 대학보다는 백분위 반영 대학이 손해를 덜 보겠죠.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 이게 3등급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표준 점수보다 백분위 점수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등급, 4등급 성적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백분위 점수가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학별 반영 점수를 얻을 것이니까 그 부분의 차이를 잘 보세요. 그래서 1, 2등급 성적대하고 3, 4등급 성적대는 반영 점수상의 표점이냐 백분위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천당과 지옥을 갈라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측한 자료를 가지고 참고 삼아서 보시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수능 채점 결과가 평가원에서 보도된 이후에. 그랬더니 국어에서 점수대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언매 선택자가 상위권 그룹 표점에서 유리한 구조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확통 미적 기하, 이거는 계략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확통 선택자가 각 점수대별로 분포가 낮지요. 당연히 미적 선택자가 상대적으로 분포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점수 극간에서 이과생이 국어도 유리한 성적을 획득한 모양이다. 혹은 이과 수험생들의 국어에 대한 성취 수준이 더 높았나 보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적 선택자 비율에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얻어진 비율로 대부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과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능 성적을 가지고 문과로 교차 지원할 때 국어도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교차 지원을 할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점수대는 최상위 그룹이기 때문에 문과 대학을 겨냥하지 않고 이과의 공대나 혹은 의치안을 노리는 학생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이 성적대가 2등급대를 내려가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비율은 다르겠지만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수학을 보시겠습니다. 수학의 경우에 작년 이과 수학하고 한번 비교를 할게요. 그래서 미적분 기준으로 보여주는데 이 미적분 기준은 원점수 기준만 그렇고요. 표준 점수는 문이과 공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백분위도요. 자, 일단 최고점과 최저점을 1등급만 비교해봐도 작년에는 7점 차이였습니다. 이과생들 입장에서는 올해는 10점으로 벌어졌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강화되었다. 물론
여기 보시면 특정한 급간에는 인원이 매우 적은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성적대는 즉 146점과 143점의 표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표준 점수가 증발된 몇몇 구간도 있다. 그래서 동점자가 특정한 점수대에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경향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 2등급대에서는 상대적으로 100분위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변별력 있게 나오고 있고요. 3등급대에서는 마찬가지로 100분위가 더 유리하게 나옵니다. 자, 수학 채점 결과를 봤더니 미적 선택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 실제로 만점에 가까운 학생들도 미적이 대부분이다. 확통은 맥을 못 추고 있는데 143점대에서나 이제 확통 선택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39점, 138점대에 확통 선택자가 있고요. 어찌됐건 매 점수대별로 미적 및 기하 선택자가 종합하였을 때 이과 학생들이 확통 선택자인 문과 학생들에 비해서 점수대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 수학을 처음에 살짝 언급했던 거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1등급 커트라인 점수인 137점대에 속한 학생들을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상위 0.46%에 해당하는 점수대이다. 자, 여기다가 수험생 인원을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기관을 비교해 보면 이사, 제이사, 그리고 GS라는 약칭 알만한 사람들은 알겠죠. 이걸 비교해 보게 되면 이들은 비교적 문과 상위권 그룹이 상대적으로는 이과에 못 미친다. 그래서 거의 약 1% 내외의 누적 등위를 가질 거라 봤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0.5% 내외의 누적 등위, 즉 요 점수대에 해당하는 문과생을 서울시 교육청은 고평가를 해줬고 나머지 기관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세한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배치 점수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배치 점수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각각의 추정 점수들, 추정 비율들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표는 올해 2등급 컷이라면 작년 이과 기준으로는 3등급 커트라인 점수에 해당하고 작년 문과 성적 기준으로 한다면 1등급 컷보다 조금 높다라고 평가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표가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전년도 입결이 대학별로 혹은 대교협 포털인 대학 어디가에 옮겨져 있거든요. 그 입결을 가지고 비교하실 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A대학 B학과의 합격자들이 수학 이과 기준 77, 100분위 점수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올해는 89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과생 기준으로는 나의 성적이 높은 게 진짜로 높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여겨주시고 문과 학생의 경우에는 나의 수학 성적이 나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되는구나 라고 여기실 법한 그러한 자료를 보여드렸다 이겁니다. 이 자료는 뒤이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서울시 산하 진로진학 정보센터에서 만들어낸 자료인데 이게 지금 낙서에 가려져 있어서 애매하긴 할 텐데 이런 겁니다. 보라색으로 비춰지고 있죠. 이 보라색이 전형적인 이과 학생들의 전체 합산 점수의 분포가 되겠고요. 분홍색이 문과 학생들의 전체적인 성적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단순 합산 점수대에서 뭐 420점대, 360점대 이런 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유심히 보실 것들 요 점 보시자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른 기관도 비슷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바라봤을 때 요 정도 성적대 370점 중반 정도면
이과 기준 건동홍 라인이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문과, 이과는 문과로 교차가 가능하지만 문과는 이과로 교차가 불가능하죠. 이 상위권 그룹에서는. 이 성적대에 해당하는 라인이 문과는 서성한 그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성적대라면 이과생 중에 건동홍에 있는 공대를 바라본 학생, 이거를 내가 한번 픽해서 지원을 할까 했던 학생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서성한 그룹에 상경계열, 경영경제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인문계열이라도 나는 대학 명이 더 좋아 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비율을 봤을 때 최근의 크리스마스 전후로 벌어진 일을 보니까 진학사 기준으로 짜게 보아도 60% 선을 넘는 케이스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요거는 뒤이어서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어찌됐건 이과생들이 문과로 침범했습니다. 그러면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요 이과생들이 넘어간다면 밑에서 채울 수 있겠죠. 그 다음 요걸 바라보던 문과생은 이과생이 침범하는 걸 보아서 내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영역의 분석을 잠깐 보자고요. 영어는 작년 1등급 때에 비해서 올해는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상위권 그룹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정시에서도 영어 1등급 학생이 적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내가 정말로 다른 과목은 약간 미쳤는데 영어는 1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영어 반영 점수가 높은 곳으로 선택하라. 이런 것들은 이미 온라인 배치 표상에서 다 보여졌을 테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 점검을 못하신 학생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2등급 때의 분포는 단순하게 급간 내의 분포는 큰 차이가 없고요. 3등급은 오히려 늘어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이제 예시로서 보여드리는데, 서연고만 보면 고대가 작년에 비해서 등급 간 점수 차이를 벌렸습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1점이었던 1, 2등급의 격차를 올해는 마이너스 3점으로 좀 벌려놨죠. 그래서 환산 점수를 만들 때 실질적인 점수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여전히 그래도 서울대는 영어의 영향력이 낮다. 이에 반해 연대는 영어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등급, 심지어 3등급을 맞으면 지원하기가 상당히 꺼려지네요. 이화여대도 그렇죠. 영어 3등급인 여학생이 지원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다. 다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3등급을 받은 학생이 경희대 문과나 이과를 지원하기가 어렵죠. 아주대 보시면 매우 심하다. 숙명여대 더 심하다. 게다가 숙명여대는 100분위로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숙명여대만 하더라도 1, 2등급의 영어 점수차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100분위로 반영하는 대학이다. 따라서 영어 1등급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구조가 올해 펼쳐지겠네요. 자, 올해 변수가 수학이긴 한데 탐구도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시면 100분위 점수를 100점부터 87점까지 1등급 때부터 3등급 상위권까지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지금 중간중간에 있는 요 칸들은 각 과목별로 해당 100분위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만 좌표로 찍어본 것입니다. 실제 이 구간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건동홍부터 서영고까지 의치한 대부분이 100분위 성적에 기반한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서울대는 요 표준 점수를 그대로 이용하겠다. 올해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러한 표준 점수를 그대로 이용하겠다라고 공언을 해놨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서울대의 경우에는 G2 만점자가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네요. 화원, 생투 만점자에 비해서 이미 표준 점수로 9점 가까이 버려놨으니까요. 환산 반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율은 축소되겠지만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중상위권 대학들은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이용해요. 근데 잘 보세요. 문과 사탐을 응시한 학생들의 100분위 100인 과목에 해당하는 변환 표준 점수는 66점을 반영하면 이과 과탐의 100분위 100은 71점을 반영합니다. 이 얘기인 즉슨 뭘까요? 최상위권 그룹은 이과 즉 과탐 선택자가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놨다. 반면에 중상위 그룹, 중위권 그룹은 문과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이 연고, 서성한, 중경, 건동 이런 경우에 변표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이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졌는데 어느 구간부터냐? 100분위 90 근처에는 점수대가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과탐을 1, 2등급대로 잘 본 학생은 거의 사탐 만점자들이 이렇게 있죠. 1등급 만점자 내지는 1등급 커트라인인데 이 성적들에 보다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거죠. 왜 그러냐? 세지 만점자의 변표가 65.3인데 과탐 2등급 상위권이 65.4예요. 무력화시켜버리죠. 이러한 구조가 벌어졌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학들이 이과생의 교차 지원을 허용하고자 조금 더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해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성균관대만 예외적으로 사탐의 변표가 과탐보다 유리하게 나옵니다. 특히 상위권 그룹에서요. 그래서 성균관대는 변환 표준 점수가 발표된 직후에 문과생과 이과생의 희비가 엇갈렸을 테고 제2사 등의 모의 지원에서 굉장히 큰 변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성균관대 문과 계열을 지망했던 이과생들이 성균관대를 지원하게 되면 불리해지잖아요. 과탐 1등급 혹은 2등급 될 테니까. 그럼 어디로 도망갈까요? 연고, 서성한, 중경 이런 라인에서 흩어 모이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배치 라인, 모의 지원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고려해 보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성균관대는 그래서 타 대학에 비해서 이과의 침범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현재 고3이야 이 표를 보면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예비 고3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라색 칸들은 표준 점수 기준으로 1등급 커트라인에 해당하는데 그거에 대한 원점수를 제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G2 1등급 커트라인이 100분위 96인데 표점으로는 67점이고 원점수는 40점이다. 생윤 100분위가 96에 점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표점 64점인데 100분위로는 94에 해당하고 원점수 47점이다.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 수험생들은 이걸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각
영역별 수능 점수를 분포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 4등급 대 학생들을 제가 상세하게 못 살펴드려 죄송합니다만 사례로 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정시는 모집 군별 싸움입니다. 그래서 모집 군 내에 해당 대학 및 학과에 내가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지원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 일반적인 한 기관의 배치 라인을 상위 누적 도수로 한번 나타내 본 거예요. 그래서 각 급간에 해당하는 점수대가 전체 수험생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준 표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일반적인 배치표를 만들죠. 종이 배치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올해 눈여겨보실 게, 보통의 배치 라인에서 요 정도 성적되면 이과 기준으로 경건동홍 라인이라고 보는데, 문과 기준으로는 요 정도 라인이 서성한 그룹이다 라고 보는데, 보십시오. 386이라고 치면 여기에 위치한 학생들이 이렇게 침범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서울에 해당하는, 인서울 주요 대학에 해당하는 마지노선이 360점대라고 보면 이 친구들이 문과로 넘나들면 이렇게 파고들 수도 있는 성적대가 된다. 물론 반영 비율 이런 것들을 보아야 하겠지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과에서 문과로 빠져나가면 아래쪽에서 이과는 위로 올라올 개연성이 농후하고, 그 다음 문과의 경우에는 이 라인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이다. 그 다음 상위 30% 이하의 경우에는 어차피 문이과 교차가 예년부터 허용되었다. 그래서 3등급이 아니라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은 원래부터 문이과의 교차가 빈번했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고요. 다시 배치표는 기관별로 추정 등위가 다르다. 특히 상위권은.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보여드린 일반적인 배치 라인은 있고 대학별 환산 점수 기반으로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원 분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나다군을 인문계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해 보았는데, 올해 최초 인원들 보셨던 거 확인하시고요. 최종 인원은 30일이 되면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최초 인원 기준으로 가군은 상대적으로 요 집단 안에서 늘어났죠. 나군도 소폭 늘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시 기준이 30%대에서 작년 30%대에서 올해 40%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아직도 학습이 덜 된 학생들, 가군 집단과 나군 집단에는 비교적 촘촘하게 대학들이 있으나 다군 집단에는 이게 없죠.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경쟁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런 정도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추가 합격도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위권 그룹으로 가게 되면 가군의 분포나 나군의 분포나 다군의 분포가 비교적 평탄화되어 있습니다. 상위권 그룹처럼 다군이 아예 없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바로 추합에도 연동된다. 문과는 받고 이과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상대적으로 인원이 가나군, 다군도 늘어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중위권 그룹은 비교적 평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연계에서는 원래부터 대학별 반영 점수를 만들 때 수학에 가중치를 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숙대처럼 50%를 수학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처
단순 배치표를 봤을 때는 안 드러납니다. 이런 게. 그래서 숙대의 예를 들면 통계나 수학과 단순 배치 점수로 몇 점으로 딱 보여줬다라고 하니까 이걸로 된다 안 된다를 따질 텐데 환산 점수 기반으로 넣어보면 완전히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추천 검색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대학을 검색해가지고 되는지 많은지를 살펴봤다면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요. 그래서 특이한 반영 비율 구조, 특이한 점수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의외로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간그룹의 경우에 특히 서울권 여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이나 사탐을 한 개만 반영한다는 거. 그 다음 서울을 벗어나서 수도권이라든가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혹은 2개 영역만 반영하는 케이스도 있다. 따라서 일반 배치표가 완전히 망가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배치표가 아니라 반영 점수를 고려한, 반영 방법을 고려한 배치표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 지금도 이런 부분을 못 살피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의외의 대학들이 보일 수도 있다. 꼭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이 표에 비하면 덜 중요합니다. 자, 인문계열 보세요. 인문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상경계열 혹은 컴퓨터 관련 계열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죠. 이거는 올해 대입으로 본다면 이과생들이 침범하기에 매우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곳은 이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침범할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결국은 상경계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의 지원의 추이를 보면 대체로 상경 혹은 어중간하게 컴퓨터, 문과도 컴퓨터 관련된 계열들이 있습니다. 일부 학과들이. 또는 미디어 계열. 이러한 학과를 이과생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보시고, 심지어 일부 대학은 그야말로 대학 타이틀만 따려고 인문, 어문 계열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생들이 비교적 공부하기 편해하고 그 다음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라고 여겨지는 곳의 모의 지원의 흐름을 잘 보세요. 그래서 현재 알려져 있는 배치 점수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차 지원하는 이과생들도 이 부분에 유의하셔라. 자, 정시는 군별 싸움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복 합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충원 합격률이 달라진다. 자, 예시로 가군의 작년의 기준입니다. 작년 가군의 서울대를 쓴 학생들은 순서대로 연세대를 많이 지망하고 고대를 많이 지망하더라. 이 경우에는 이과의 케이스인데 문과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작년에 나군의 동국대를 선택한 학생은 가군의 국민대나 숭실대 혹은 숙명여대를 선택하고 다군에는 광운대, 단국대 혹은 홍익대를 선택하더라. 이런 비율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고려하여서 나타내 본 표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다군의 구조를 잘 보시면 결국은 지원하는 패턴이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충원 합격률이 달라집니다. 보시면 각 대학별로 충원의 비율이 높았던 대표적인 문과계열 학과와 이과계열 학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충원 합격은 지원율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주변 군의 배치가 달라졌다. 그래서 잘 보시면 서울대가 올해 가에서 나로 옮겨온 바에 따라 연고대가 나에서 가로 옮겨갔죠. 이때 서성한 그룹에서 잘 보시면
옮기지 않고 위치가 그대로인 학과들이 몇몇 있습니다. 성대도 그런 학과들이 보이죠. 그런 학과들에 혹시라도 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그룹에 군 이동이 있는데 그 군 이동을 따르지 않은 케이스들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하나 보시죠. 최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충원율이 낮습니다. 숫자는 이걸 의미합니다. 47명 모집이었는데 충원이 1명밖에 안 된 서울대 인문계열. 연세대 경영은 113명 모집인데 143명까지 충원이 된 경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연경의, 즉 연세대 최상위권 학생들은 서울대 경영을 비롯한 서울대 대부분의 상위권 학과로 이탈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무려 143명이 뒤이어서 합격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군에 쓸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으니까 중앙대는 어떨까요? 창의 ICT 공과 같은 경우에는 65명 모집에 848명을 더 선발했습니다. 10배수 이상을 더 선발한 거죠. 경영경제도 마찬가지로 150명 모집에 1615명, 10배수 이상을 더 충원했습니다. 다군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근데 중간 그룹으로, 중상위 그룹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충원율이 아주 높진 않죠. 그래서 비교가 다르다. 왜? 여기는 다군이 소수였고 이 경우에는 다군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원율을 단순하게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러한 충원 합격 자료들 참고해 보실 만한 곳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련 자료들을 보실 때 참고해 볼 만한 자료 미리 언급하겠습니다.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에 가시면 자료집이 있습니다. 2022 정시 자료 집이 있으니까 PDF 파일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대학별 자료, 그래서 대학별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분석과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자에 1이 바로 4년제 대학을 일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 요강, 입시 결과까지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이 책자를 가지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PDF 파일로 있습니다. 의예과도 한번 예시로 들어보죠. 작년의 기준 경희대는 왜 이렇게 추합이 많이 되었을까? 그 다음 순천향대도 왜 이렇게 많이 됐을까? 뻔한 얘기겠죠? 의대를 지원한다면 어떻게 지원할지. 그래서 상위권 패턴만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연고, 성가, 울, 이른바 이제 고대도 여기 끼워가지고 요 5개라고 한다면 중복학교에서 서울대로 이탈하는 학생들이 일부가 있겠죠.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13명, 3명, 12명, 1명 요들이 서울대 합격권에 든다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러면 경희대의 경우에는 서울대 원서를 못 쓴 학생들은 과탐투를 안 했다거나 성적이 약간 모자란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연고, 성가, 우를 쓰고 서울대가 아닌 경희나 중앙 혹은 이화여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중복 합격 시 연성가울로 이탈하겠죠. 이 인원들이 많다 보니 경희대의 경우에는 94명이나 빠져나간다 이런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대학들을 선택하고 다군에 인하대라든가 순천향대 단대를 지원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이탈하겠죠. 그래서 나군으로도 뺏기고 다군으로도 뺏기니까 많은 추합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셔라 라는 차원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어찌됐건 구도를 살폈으면 지금부터 배치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각종 배치 자료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임의의 성적, 올해 한 수험생의 성적표입니다. 이과생인데 과탐을 좀 못 본 학생이네요. 수학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고 있는 한 해이니까 성적표는 좋았습니다. 자, 일반적인 배치 사이트의 방식을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건대 공대를 지원하고자 했더니 건대 공대가
배치 점수를 기계 같은 경우에는 724.85로 잡고 있는데 나의 점수가 720점 정도라서 모자란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도전해봐라. 근데 왜 도전이라고 썼을까요? 보통의 이러한 기관들은 보통 75% 내외의 컷을 예상해가지고 배치 자료를 만듭니다. 만약에 이게 75% 혹은 80%라고 한다면 남은 20%나 25% 안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도전해봐라. 끝에서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미지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 도전이라고 한다면 지원하기가 꺼려지죠. 근데 이 친구가 문과로 지원하는 거를 만약에 문과로 지원한다거나 이런 거 봐야 되는데 그거 앞서서 다시 한번 다른 배치표, 다른 기관의 배치표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계 항공공학부 나의 점수가 719점, 720점인데 지원 가는 점수가 709점이라고? 여기서는 10점이나 높네? 똑같습니다. 앞서 보세요. 719.988, 즉 720점입니다. 앞서 본 표에도 720점입니다. 근데 기계항공공학부를 모자란다고 봤는데 이 배치 자료에서는 남는다고 나왔죠. 그래서 기관별로 상이하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니까 앞서 본 기관의 배치 자료를 활용한 학생들은 전부 다 좋은 점수를 가지고 원서를 쓰는 거고 뒤에 있는 이 배치표를 이용해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겠죠. 그럼 어떻게 누가 손해를 볼까요? 손해를 보는 차원이 약간 다르긴 한데 남는 점수로 쓴 학생도 손해이고 모자라는데 남는다고 써서 떨어지는 학생도 손해이겠죠. 남는 점수로 합격한 학생도 손해. 모자라는 점수를 안정하다고 봐가지고 써서 떨어진 학생도 손해. 대부분의 수험생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청 자료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여기 있습니다. 기계항공공학부. 환산 참고점이 711점대입니다. 나는 720점이죠. 안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세 기관 중에서 한 기관은 모자란다고 봤고 두 기관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될까요? 종합을 해야 된다. 자, 이러한 마지막 배치 자료 서울시 교육청 건데 좀 이따가 문과 사례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건대를 남는다고도 볼 수 있고 약간 모자란다고도 볼 수 있었는데 이 친구가 문과의 서강대를 한번 주목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강대 유럽문화 내지는 경제학부 이런 데도 상대적으로 남긴다라고 본 거예요. 아까 건대 공대가 모자란다고 봤던 그 기관에서는 서강대가 남는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학 타이틀만 따려고 이탈할 수도 있겠죠. 다음 기관에서는 어떨까요? 서강대 경영을 봤더니 여기도 매한가지로 남는다. 여기도 남는다고 하네요. 다음 기관 어떨까요? 서강대 경영을 봤더니 여기도 남아서 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배치표를 무엇을 믿어야 될지 애매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해라. 그 다음 뻔한 흐름이 발생했네요.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학생들이 꽤 많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배치표는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의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공교육기관에서 배포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되 말씀드렸죠. 이 서울시 교육청과는 교차 지원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세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살펴보죠. 땡땡 분석기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이걸 가지고 봤을 때도 어떤가? 참고로 이 경우에 성적을 입력해 보면
표점 141점의 미적 선택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분위 98에 상위 2.31%이지만 자연계 작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100분위 96에 상위 4.74, 인문으로 하면 100분위 100에 상위 0.38로 평가되어진다. 이런 자료도 참고하실 수가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건대와 서강대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비교에 앞서서 이 분석기를 활용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석기 활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활용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 성적을 놓고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학 일람대에서 초록색, 빨강색 이런 색깔 구별이 되는데 눈여겨보실 점은 이런 거예요. 내 점수를 가지고 환산을 다 해줍니다. 환산 점수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환산 점수 기준으로 누적 백분위. 건대 기준으로 나는 약 0.2%이구나. 경희대 기준으로 하면 6.2% 기준이구나. 건대 기준. 근데 경희대 기준으로 하면 6.8% 기준이네. 근데 국민대 100분위 반영 방식이었지. 국민대 방식으로 했더니 약 상위 10%에 가까워지네. 불리하네요. 유리한가 불리한가, 가성비가 높은가 낮은가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표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숙명여대입니다. 왜? 수학을 잘 봤으니까. 숙명여대 수학과가 가성비가 가장 높고요. 이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낮은 곳은 국민대입니다. 약 10%로 보니까. 그렇다면 가성비를 높이는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뻔하죠. 이렇게 판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 분석기가 만들어 놓은 예측 점수입니다. 점수 기준으로 누백 기준으로 나타내줬습니다. 참고하시고 뒤이어서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하죠. 과거 합격선. 작년의 경우, 재작년의 경우만 예로 들었는데 지금 현재 내 위치를 6.2% 정도로 보는데 작년에는 꼴찌가 8.2% 수준이었고 재작년에는 7.56% 수준이구나. 이런 거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과 기준이니까 문과 애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써도 안정적이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애매한 경우 작년에 6.81%, 재작년에 6.01%가 추정 최저 커트라인 점수인데 내가 현재 6.78%,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꼴찌로도 합격 못할 가능성도 있네? 재작년이었다면 합격했겠지만 작년의 경우라면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래서 안정지원이라고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게 이 배치 점수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 성적을 가지고 문과, 이과 봤을 때 건국대의 공대 계열, 특히 기계항공 아까 봤죠? 6.19%로 보는데 적정 누백 안에도 들었고요. 719.99 적정 점수 안에 들어갔죠? 예년의 꼴찌 커트라인보다도 높지요? 서강대 경영을 봤더니 0.9%의 누백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적정 누백 높습니다. 점수도 적정 점수보다 높아요. 예년의 꼴찌 합격선들보다 높아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이과로 지원하는 것보다 문과로 지원하는 것이 여러 기관을 종합해도 가성비가 높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올해 가장 큰 변수이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모의 지원 서비스는 조금 업데이트돼서 최근의 상황을 본 건데요. 한 학생이 전북대 치의회를 담았다 해서 배터리 7칸 최초 합격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나의 점수가 최초 합격 컷보다 높고 꼴찌보다는 당연히 더 높겠죠. 104명 중에 8등으로 예상된다. 자, 이런 걸 보시는데 분석하는
할 때 이 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보실 걸 잘 보셔야 돼요.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배치, 그러니까 모의 지원 서비스는 정시 모집 인원을 22명으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수시 2월을 13명으로 반영했는데 만약에 수시 2월이 10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럼 모집 정원이 19명이 되겠죠. 그러면 커트라인이 심각하게 변동되겠죠. 왜? 등수, 모의 지원 등수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만들어졌으니까. 자, 이 예측 프로그램의 커트라인은 등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모집 인원이 변하면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30일 전후를 주목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 또 하나, 분석 대상자 수를 104명 기준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상 경쟁률을 5.82대 1로 본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150명이 지원한다거나 하면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실제로 80명밖에 지원 안 했다. 경쟁률이 낮아지겠죠. 그럼 만약에 실제 150명이 지원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접근한다면 합격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 80명만 지원하면 커트라인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어느 성적대가 들어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커트라인 내외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예년 서비스로 보게 되면 커트라인 근처에 어떤 학생들이 몰려있는지 점으로 다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보시면 이거예요. 아까 모집 정원을 22명으로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최초 합, 여기까지가 최초 합이에요. 을 21등까지로 잡았어요. 이 얘기인 즉슨 뭡니까? 진학사도 완벽한 표본이 모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대략 한 95% 내외 수준의 표본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예상한 모양이죠. 그래서 21등이라고 예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눈여겨보실 거는 이런 거 보시면 모의 지원인데 성적표가 미인증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허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과목별로 어떤 과목을 응시했는지도 볼 수가 있겠죠. 상세 정보를 클릭해서 더 상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실게요. 전체 104등까지를 일람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등 안에서 21등까지만 최초합으로 본 거죠. 그래서 104명 기준으로 21등까지를 최초. 그럼 추가 합격은 38등까지를 본 거예요. 38등. 그러면 추가 합격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21명에 대해 가지고 38명이기 때문에 17명이 추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80% 내외의 추합률을 보이고 있는 거네요. 진학사는 추합률이 80% 내외, 21명 기준 17명 정도라고 봤어요. 그런데 예년의 추합률을 보시자고요. 예년의 추합률은 48%, 42%, 그리고 112, 90. 이 네 개를 뭉뚱그려가지고 대략 80% 선상의 17명이나 본 게 아닐까? 이런 거죠. 근데 19학년도와 18학년도 입시 상황하고 21학년도하고 20학년도가 달라져가지고 공고하게 40% 수준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평균을 낼 게 아니라 40%에서 50% 수준으로 추합이 이루어진다면 추합은 11명 혹은 10명 내외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진학사의 분석 방법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지 아닐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미사가 될지 허점을 찾아서 파고들어야 될지 이걸 잘 따져보셔도
몇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보시고 확정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올해부터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예측 변동성 예측이 이 안에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별로 어떻게 커트라인이 변하고 있는지 최초합과 최종합, 그래서 4점수 기준으로, 그 다음에 달력의 형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데 최종 컷 기준으로 보신다면 변화가 376점 가까이 됐던 것이 가장 최근에 본 걸로 보게 되면 거의 377점에 가까워졌죠. 약 0.9점 정도의 편차가 생겼어요. 0.9점 안에도 무수히 많은 학생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허수를 제거했습니다. 예시로 보면 죄송합니다. 진학사가 아까 21등까지를 최초합으로 봤잖아요. 실제로 한 32명까지 들어가 있는데 허수를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한 거예요. 제거를 해서 요 학생이 실제로는 허수를 제거하면 21등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최초 합격. 그 다음 22등은 추가 합격 라인이다 라고 본 겁니다. 자,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일자별로 분석 대상자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약 열흘 사이에 분석 대상자 수에 15명의 변화가 있었죠. 다른 곳으로 나간 애들이 많고 들어온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아마도 변표 적용 때문에라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대학이 안 바뀌어도 주변 대학이 이 변표를 적용하게 되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왜? 유불리가 칸수로 탁탁 드러나니까요. 그럼 또 언제 변할까요? 12월 30일 날 본격적으로 정시 정원이 확정될 때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원서 접수 기간이 지나면 하루마다 달라질 겁니다. 요거를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분석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진학사 합격 예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요약 정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추가를 17명으로 잡았다. 약 80% 수준의 추합률로 봤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 2개년으로 보게 되면 40% 수준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보시면서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사명을 언급하고야 말았는데 은근슬쩍 그냥 아는 듯 모르는 채 넘어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원서 접수 마감 일시. 올해 상위권 그룹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서울대가 하루 이틀 마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연세대가 올해는 같은 날, 그것도 1시간 빨리. 그러면 연세대를 지망하고자 했던 학생들은 서울대 귀출을 보고서 가야 될까? 그 다음날 흐름도 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보고 가죠? 그리고 보통 진학 어플라이, UA 어플라이에서 마감 직전까지 최종 경쟁률은 마감이 다 끝난 다음에 볼 수 있고, 마감 직전의 경쟁률은 오후 한 2시, 일찍 문 닫는 경우에는 12시라든가 2시, 혹은 많이 보여줘야 15시 정도까지만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깜깜이에요. 깜깜이 기간이 됩니다. 이 깜깜이 기간에 경쟁률이 폭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마감 일시를 뒤늦게까지 1월 3일까지 보겠다라고 한다면 18시라고 한다면 적어도 3시나 4시 정도의 원서를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 다음부터는 고민만 있지 뭔가 평가할 자료가 없으니까요. 이 경쟁률과 관련하여서 잠깐 보시면 이게 간격이 동분위는 아니긴 하지만 마감 직전 날
그 다음 마감날 되면 변동이 조금 크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공개를 하고 마감 직전 경쟁률이 작년에 연대는 15시까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18시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3시간 동안 변동이 크게 일어난다 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실예로 인문계열의 몇몇 학과를 보시겠는데 예시를 한번 보시자고요. 표를 색칠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고 이틀 전, 하루 전, 자 이제 D-Day 오전과 오후 최종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실 텐데 원래부터 경쟁률이 좀 높은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비슷한 계열로 보실까요? 의류 보실게요. 의류는 첫날부터 1.33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둔화됩니다. 그럼에도 마감에 비교적 높았어요. 근데 아주 높진 않죠. 생활디자인과 아동가족 비슷한 생활과학대학입니다. 인원이 더 많아요. 이런 것도 변수가 됩니다. 자, 출발이 아동가족이 월등히 낮았습니다. 마감 당일 오후까지도 낮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도 단순 역전이 아니죠. 지웠습니다. 제가 8.57입니다. 엄청나게 높았죠. 오히려 생활 디자인이 현격하게 낮았죠. 결과적으로는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게 유리했을까요? 생활 디자인이겠죠. 만약에 이 표를 보셨다면 아까 봤던 GS 분석기를 가지고 최종 커트라인을 한번 보시면서 비교해 보셔도 좋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 한 가지 보시면 팁이라고 보시면 그 분석기의 활용은 경쟁률 추이하고요. 그 다음에 커트라인이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마지막까지 고민할 사람들은, 자, 마지막까지 고민할 사람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모의 지원 프로그램상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 몇 가지 하고요. 그 다음 경쟁률로부터 무슨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시간대별 경쟁률 추이, 그에 따른 최종 경쟁률 값하고 커트라인하고 혹은 75% 커트라인, 이거는 대기업에서 볼 수 있죠. 요거하고 비교해 보시라. 그걸 가지고 참고점을 잡아서 가시면 좋겠죠. 대학 발표 자료 75% 컷, 일반적인 대학 발표 자료에서 그 성적이 얘와 얘 혹은 얘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꼴찌 컷 100% 추정 컷 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비교를 해보셔라. 거기에서 답이 만들어지신다면 그 답을 확신하신다면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하세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는데, 맞다 안 맞다는 것은 본인이 소신껏 해석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마지막 점검하실 사항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교차 지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상위권 그룹뿐만 아니라 중위권 대학은 반영 과목에 대한 것들, 유불리 4과목 중에서 2과목 혹은 3과목 혹은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거, 이런 것들에 유의하셔가지고 보셔라. 경쟁률 양상하고 합격자들의 성적대를 한번 연동해서 비교해 보셔라. 그리고 30일 전후에 인원 변동도 참고하셔라. 그래서 특정한 모집 단위에 갑자기 학생들이 몰려서 커트라인이 변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보통 자기 자신만 불리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가성비를 높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변 학과까지 같이 살펴보셔라. 그리고 모든 자료를 종합하셔라. 그 다음 꼼꼼히 따져보셔라.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른바 그 예측 모델을 이해하지 못하면 분석이라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모든 게 복잡하면 최대한 단순하게 하십시오. 최대한 단순하게. 그래서 안정적 혹은 적정 지원선이라고 보는 곳을 잘 픽하시면 상대적으로 정시원서 접수하는 것은 수월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그걸 잘 골라내는 게 어쩌면 정시에서 승리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학생들 좋은 결과 얻어내길 바람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 예비수험생들도 선배들의 이러한 구도와 흐름 잘 보셨다가 여러분들이 해당 입시 이제 생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상상발전소 김세영이었습니다.